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3월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3월 학평 첫 학평의 해설을 맡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긴장된 하루를 보낸 두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어려워했죠. 네, 그렇습니다. 화법에서도 사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또 역시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이제 답을 골라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고, 이 독서의 세 세트도 어려웠습니다. 전부 다 어려웠죠. 네. 네, 뭐 정삭 나오는 칠정산 대표님이 지금 어려웠고요. 또 OTP도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문학은요, 낯선 작품들이 많아서 부담이 좀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르별로 읽어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원래 3월 시험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독해 훈련이 아무래도 좀 덜 돼 있는 때예요. 그래서 10월에 이 시험을 그대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와 지금 3월에 이제 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3월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덜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화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시간을 꽤 잡아먹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됐을 거고요. 그게 작년 수능 여러분 경험해봐서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문제들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이 여기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법하고 독서는 워낙에 원체 어려운 분야고요. 네. 문학은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도는 독서만큼은 깊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의 어떤 친숙한 정도 같은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시험 우리 뭐 매년 이렇게 해설합니다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욕심내는 것만큼 성적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3월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멋진 말을 한마디 하자면요. 우리 오늘 시험 볼 때 맨 앞에 쓰였던 말 있죠. 두꺼운 땅 껍질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힘. 그게 여러분들 이제 3월 첫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공부에 큰 지침이 되어야 할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시험 이렇게 치르고 나서 이 강의 찍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 보고 이렇게 1년 동안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김철호 선생님 마찬가지실 텐데 3월에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평가원의 모평 6월, 9월 시험에는 또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학평이 이후에 4월, 7월, 10월 가면서 말이죠. 학생들도 좀 피로도가 쌓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의 정도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수험생들 절대 그러지 말고 3월 지금 이 시험에 보이는 관심들이 끝까지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화법과 작문 지난 수능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푸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남궁희 선생님이 그 화작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해설 강의에서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배워서 다음 시험에는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마다 저희는요 해설 강의 계속 지속하면서 그냥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내공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진짜 값진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속 해나가기로 약속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문항 번호 순서대로 이번 시험에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기다려 주시고 저는 화법 작문으로 먼저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참 골치 아픈 분야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누구나 풀어라 하면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관건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영리하게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왔고요. 그 길에 여러분들은 개기일식 화작문이나 또 올해 수능 특강 화작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많이 연습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한 노하우가 쌓여있는 나의 실력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잘 발휘됐는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뭐 앞으로 해설 강의 계속 마찬가지고요. 수능 특강 화작문 해설 저희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화법과 작문의 경우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좀 더 영리하게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꼭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런
약삭 발음을 좀 체화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화법과 작문인데요. 처음에 1번에서 3번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요. 요 첫 세트 1번에서 3번 화법 단독 세트는요. 이른바 스피드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세트가 되겠고, 대체로 전문가의 강연이나 학생의 발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들을 담고 있는 정보성의 지문으로 발표 대본으로 화법 대본으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지금 구성이 됐다는 게 보이시죠? 그 전형적인 사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노하우를 갖췄다면 거기에다가 적용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확인하고 자기 힘을 뿜뿜 발휘할 수 있었어야 했겠습니다. 자, 지문, 즉 여기 화법의 대본, 이걸 통째로 다 읽어나가는 전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먼저 딱 훑어보고 세트를 조망한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지문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죠? 그게 시간 단축의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1번인데요. 선지를 두고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고 처음에 학생의 발표에다 그래 놓고 여기에 1, 2, 3, 4, 5번 문제 선지에 나와 있는 1번처럼 발표에 대한 설명 1, 2, 3, 4, 5번 선지에서 핵심어를 먼저 뽑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예를 들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제시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대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한답니다. 더군다나 중간중간에. 그쵸?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그랬어요. 이런 선지의 키워드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숙달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발표 순서를 제시한다. 이런 거 주로 어디에 나오겠어요? 주로 우리 대본으로 쳤을 때 1문단, 첫 번째 문단의 맨 끝부분에 위치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이번에 무슨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앞으로 요런 순서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1문단 끝에 나와요. 근데 딱 봐도 거기에 지금 1문단 끝에 그게 없어. 근데 그건 논외로 합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요. 뭔가 사람 이름, 책 이름 뭐 이런 것들 같은 게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어서 따옴표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렇게 매지가이로 봤을 때도 딱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든지, 즉 각각 전형적으로 항상 출제되는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전략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아는 게 이제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요것들 키워드를 선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본을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에 대한 발표인지는 우리가 예의상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를 읽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체험학습 때 생태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게임 끝났어요.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했네요. 답 1번입니다. 됐죠? 운 좋은 케이스예요. 왜? 1번에서 바로 첫 부분 한 문장만 읽었는데 답이 나와버렸어. 근데 이건요. 교육청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안 되겠죠. 이거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아, 그러네. 첫 문장 딱 뭐에 대한 발표지? 얘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그것만 딱 보고도 바로 첫 문장을 읽고 답을 골라낼 수 있으려면 보세요. 쭉 대본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여기 키워드를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니까 바로 1번에 1번 답이 보이잖아. 됐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는 각각 어디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런 거 보이시죠? 3번이나 4번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문단 맨 끝만을 본다든지 아니면 따옴표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명시적인 어떤 사인 같은 거를 2번이나 5번은 줄 수 있지만 3번이나 4번은 상대적으로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선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꽤 다 읽어야 되는, 대충은 좀 훑어봐야 되는 그런 선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딱 보고 이거에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바로 확인하면 그러면 3, 4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중에 답이 없다. 지금처럼 첫 번째 문장 읽음으로써 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이 중에 답을 못 찾겠더라. 쉬운 방법에 찾을 수 있는 그 가시적인 것에 답이 없다. 그럴 경우에 3, 4번 중에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꼼꼼한 독서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전략적으로 알아두시고 각각의 제가 이런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수능 특강 화작문의 화작 파트의 강의를 들으면서 영리한 해결책에 대해서 실력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인데요. 보기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요. 좀 전에 총평할 때 김철호 선생님이 2번 문제 언급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림을 주고요. 기역의 운하, 니은의 대규모 굴서식지, 디귿의 범람이 잦은 지역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발표에 활용된 자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법대본에서 이런 자료를 활용했다. 이게 지금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발표의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 얘기는 곧 얘를 가리키는 뭔가가 어디에 해당된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 뭐 색깔 있는 펜으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 나오죠. 거기에 그 말 바로 뒤에 여기가 어쩌고 이 지역이 어쩌고 하는 부분들만 보십시오. 그게 각각 운하와 대규모 굴서식지와 범람이 잦은 지역 중에 어디를 가리키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해당되는 그 괄호 앞뒤 부분만 빠르게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답을 골라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읽어나가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물론 아까 1번 문제에 비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문의 내용에 좀 기대는 측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무조건 아무런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문제 안에 내적 원리로 찾아내겠다, 이런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전략은 먹힐 수 있죠. 시청각 자료,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괄호 주변의 부분만 빨리빨리 체크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걸 빠르게 파악했을 때, 예를 들면요, 내용 빠르게 파악하면요, 자, 첫 번째 1문단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그 여기는 운하인데요 하는 건요,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쵸? 그 다음에 그 어딘가요? 그러니까 뭐죠? 1문단의 첫 번째에 나오는 넷째 줄에 있는 화면을 가리키면은 이 전반에 대한 설명이니까 말고요. 그 석 줄 내려와서 화면을 가리키면 여기는 운하인데요는 기억을 가리키는 거고요. 2문단에는 없고요. 3문단 맨 처음에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면 여기가 굴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겠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진술만 앞뒤에 확인해 가지고 선지에 대한 검토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문단에서요. 한 넉 줄 내려오면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문단에 가서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하는 건 뭐냐면 범람이 잦은 지역이에요.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범람이 잦은 지역인데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서식지 어쩌고 했으니까 이건 니은이고요. 됐나요? 제가 지금 여기, 이곳, 이 지역 이런 부분마다 제가 지금 불렀던 기호들을 표시하십시오. 내용 다 읽으면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가리키는 어떤 지시어들을 통해서 그걸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그랬을 때 기억을 짚으며 그랬죠? 자, 기억이 만들어져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요. 바로 그 1문단에 밑에서부터 넷째 줄 거기 언급했던 데 있죠. 거기에 보니까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1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있네요. 즉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요령의 핵심은 뭐냐면 내용의 의존도가 높은 문제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지점만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요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것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짚으며 기억에 설치되는 떠있는 용승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요 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우리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 기억을 가리키는 어딘가에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문단의 그 5째 줄인가요? 거기에 뭐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해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2번도 맞겠네. 3번 갑니다. 니은을 짚으며 그랬네요. 대규모 굴서식지. 니은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날 변화를 제시해야겠어요. 그런데 니은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 거기에 3문단에 있는 부분. 그러면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어떻게 바뀌고 얘기했으니까 3번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인데요. 여길 짚으면서 굴서식지의 확대로 니은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새로운 그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문단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단 말이야. 정답 4번입니다. 그런데 5번 봅시다. 디귿을 짚으며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디귿에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자, 디귿, 범람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 요게 이제 살짝 어려운데요. 그 4문단의 첫째 줄,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이 범람이 없어지고, 물의 범람이 잦은 지역이니까 범람이 없어지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범람이 잦은 지역인데 범람이 없어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 변화를 얘기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번처럼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이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예요? 1번, 2번, 3번, 5번 선지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괄호에 화면을 가리키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근처에서 바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 그게 없으니까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고 복잡한 문제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당황했을 텐데, 그러나
1번, 3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발표나 강연을 주제로 하는 매개로 하는 이런 1번에서 3번 세트에서는 항상 괄호로 제시되는 시청각 매체의 활용, 그게 문제로 반드시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해당되는 지점을 빨리 조회할 수 있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딱 보는 순간 반가워야 돼. 여러분 공부 저랑 같이 했다면요. 화법작문 공부하고선 이 3번 문제 보는 순간 아싸! 아 땡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요? 고향을 떠난 문제, 전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 1과 학생 2, 학생 3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뭔가를 줘요. 얘네들이 활용한 어떤 듣기 전략 같은 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반응의 적절성, 얘가 뭘 어떻게 하면서 들었구나, 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고향을 떠난 문제다. 왜? 그래서 줄여서 고떠문 이러죠, 그죠? 같이 공부한 사람들 알 거예요. 고떠문인 이유는 뭐다? 이게 안의 내용 자체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이 보기하고 선지 사이의 매칭만으로 결정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 대표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학생 1은 그랬습니까? 1번 요거 읽고 1번 선지 바로 검토하면 됩니다.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 전 무슨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필요가 있겠어. 이걸 대충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고향을 떠난 문제, 대표적인 문제는. 자, 보세요. 이거는 관련 있는 사례를 떠올린 거지. 얼마 전 무슨 나라에서 됐네요. 1번 됐어. 2번 갑니다. 학생 2는요. 도시 가까이의 생태계를 보거나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면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굴이 오염된 정화한다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1번, 2번 선지 검토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전형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시 학생 1을 봅니다. 학생 1의 얘기는 보통 이런 게 두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는 보세요. 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유익했어. 라는 거. 어떤 긍정이나 혹은 부정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다른 사례가 떠올랐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학생 2도 어때요? 알게 돼서 좋았어. 그런데 뭔가 궁금증이거나 의문이 들거나 또 혹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가 있겠지.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분할되어 있는 덩어리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각각 선지 하나로만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3명의 반응으로 선지 5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덩어리. 그래서 말하자면 보세요. 이거 좀 이따가 나올 텐데 학생 1의 뒷덩어리에서 지금 선지 1이 나왔지. 그럼 요 앞덩어리 학생 1이 얘기했던 이래서 좋았어 라는 얘기는 또 어딘가에 학생 1을 다른 학생 2나 3하고 섞는 거에서 분명히 선지가 구성되게 돼 있어. 볼까요? 자, 답은 2번 찾았고요. 이건 2번에 학생 2의 내용이 없으니까 2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었고. 3 보세요.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보십시다. 얘도 보세요. 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오르면 경제성이 낮은 건 아닐까라고 어떤 의문이 들었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했어.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서 미진한 것 같아.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뒷부분을 가지고 선지 3번이 맞는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4번 갑니다. 학생 1과 2는 모두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자, 학생 1이 앞에서 알게 돼서 유익했어. 학생 2가 알게 돼서 좋았어 라는 것을 선지 4로 만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선지 5로 갑니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얘도 미미하지 않을까? 얘도 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네요. 따라서 정답이 이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적절하니까, 그죠? 자, 2번을 정답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데 이 문제 특징 정리합니다. 보세요. 이건 전형적으로 고향을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한테 참 반가운 문제.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났다는 이유는 지문에 결부되지 않고 보기와 선지 사이의 매칭만으로 답이 나오는 단순한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지금 보세요. 1, 2, 3번 세 문제 다 풀었는데요. 제가 물론 결과적으로 해설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영리하게 문제를 푸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1번이나 3번 같은 게 금방 해결되면 2번에 5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깝지 않고요. 2번도 또한 괄호 주변을 검토하는 전략을 활용했던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1번에서 3번까지 다 풀었는데 우리 이 지문 장황한 얘기 그래서 대규모 굴 양식을 이용해서 뭘 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읽었어. 그쵸? 모른 채로 문제 해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번도 3번도 거의 고향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 요령들을 익혀두는 것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요 문제 유형 관해서 두 번째요. 자, 선지하고 이 보기하고 선지 사이의 매칭만으로 되는 고향을 떠난 문제다. 근데 이 보기를 구성하는 학생 1, 2, 3, 뭐 혹은 1, 2, 3, 4, 5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요 학생들의 어떤 반응들은 대부분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그래서 각각 선지 하나 또 하나에 갖다 걸리게 보통은 학생들의 반응이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에서 7번까지의 융합 세트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텐데 4번에서 7번 세트는 제가 좀 더 주의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이건 스피드 세트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세트는 주의력 세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둥대다가 괜히 무조건 안 읽고 다 풀어낼 거야 라는 전략을 너무 무모하게 활용해서는 안 되는 세트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4번 문제 같은 건 괜찮은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요.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거 학생 1, 2, 3에 대해서 A, B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건 잘못하면 진짜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영리하게 풀려고는 노력하되 상대적으로 맨 앞 세트와 맨 뒤 세트 말고 가운데 있는 융합 세트 4문제짜리 빅 세트는 조금 더 주의하라.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주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무슨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장문의 어떤 과정으로 그게 장문 과제가 됐든지 이렇게 학교 신문에 기사문 작성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소재로 하는 걸 주로 갖다가 가운데다가 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지문이 있는데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맨 위에 세트문들을 보세요.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라 그랬죠. 그러면 가가 학생 1, 2, 3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이구나. 그걸 쭉 다 읽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나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사문 작성했구나. 됐죠? 기사문 작성되어 있는 그 기사문 나에서 표제 부제만 일단 한번 딱 보세요.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라고 표제 부제를 줬으니 애초에 이 신문반 회의 기사 작성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회의 자체도 어떤 기사?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하는 것. 근데 그 목적은 잔반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시하는 그 어떤 학교에서의 행사랄까? 그 일을 알리는 기사구나 라는 사실을 감을 딱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나가는 순서는요. 대체로 이 경우에 4번 문제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이거 빨리 4번을 함께 먼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건요.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화법에서 이런 문제 나오는 건요. 대체로 답은 되게 명쾌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골고루 기호 달려있는 게 골고루 퍼져 있어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선지를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를 거의 대부분 다 내용의 흐름을 감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요런 문제 4번 문제를 길잡이 문제로 딱 손을 붙잡고 가로 들어가시라. 됐죠? 자, 봅시다. 기억 있는 부분 볼게요. 근데 기억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 당부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학생 1이 처음에 하는 얘기 있죠? 그건 일종의 토의에서 무슨 사회자, 토론에서 사회자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 얘는 보통. 그래서 이 토의에서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발언은 무조건 읽으세요. 시간 좀 들더라도, 그죠? 자, 몇 초 들 거예요. 봅니다.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보자. 마침 여기엔 기호까지 달려있으니 어차피 읽어야 되는 거였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기억이라는 기호가 안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런 대본에서, 토의 대본에서 첫 번째 발언은 사회자의 첫 번째 얘기는 무조건 읽으라는 얘기지.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떠올리게 이제 얘기하면서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언이다. 맞죠? 이게 이제 의제를 소개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죠? 딱 맞았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뭔가 내려오겠지. 학생 2가 뭐라고 얘기하고 3이 얘기하고 그랬더니 뭐 좋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학생 2가 다음 얘기 니은 보세요.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그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안 읽고 대충 넘어간 학생 2, 3, 1의 얘기가 보통 뭐야? 그러면 뭐야? 학생 2와 3의 얘기가
또 1까지 있겠군요. 학생 2가 뭐라고?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다고 했으니까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뭔가 발화들이 있었을 거라는 감을 직접 딱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라고 위의 논의를 종합해서 어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잘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했어. 맞죠? 그럼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나는 쟁점을 제시하고 있대요. 쟁점을 제시한다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쟁점은 논쟁 지점이에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 논의 안에서 뭐가 문제다, 이걸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 이게 지금? 읽으니까 뭐야? 바로 알겠죠? 바로 앞에 있는 말부터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이런 부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위에서 했던 몇 마디의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거지. 의견을 종합하는 발화인 거죠. 따라서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찾았는데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것도 읽어 나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의의 흐름을 다 잡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디귿이에요.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의문의 형식을 빌린 거 맞죠? 그러면서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닐까? 즉,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급식 메뉴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급식 메뉴 선정의 과정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좋아. 그런데 어쩌고 어떻게 그 애들이 선정됐는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리을 갑니다.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 방식,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택하자. 왜냐하면 그 독자가, 기사문을 읽은 독자가 나중에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네.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좋겠다. 어쩌고 겪었다고 하더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미음. 맞아. 전에 내가 학교의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해 메뉴를 선정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자신의 배경 지식, 자기가 사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가지고 토대로 다른 학생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들으면 맞아. 정말 힘들었을 거야. 당연히 맞네. 됐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다 처음부터 읽어내려간 것은 아니나 어떤 흐름의 대화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을 잡았지. 됐죠? 자, 그럼 4번 문제 답 찾았고요. 더불어 가라는 이 회의 대본에 대해서도 큰 흐름의 내용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번 문제 같은 걸 이 화법 대본을 검토하는 길잡이 문제로 삼으시라. 그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5번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허둥대지 말아야 된다.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제가 요령 아닌 요령을 좀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대본들에서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학생 1, 2, 3이 각각 개성이 부여 안 돼 있는 그냥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 이 집 보세요. 학생 1은 학생 3의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해요. 애초에 A랑 B를 검토할 때 아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본을 검토할 때 학생 1에는 자기를 머릿속에서 연극을 하는 거야. 학생 1이 자기야. 학생 2는요. 내 제일 친한 친구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학생 3은요. 내 두 번째로 친한 친구를 세팅하십시오.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각각 그 인물들, 여러분한테 아주 친숙한 인물들이 발화하게 하면요. 그렇게 A, B를 검토하죠. 각각. 그러면 선지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제 친한 친구 2명의 재은이, 성호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학생 1, 2, 3. 학생 1에는 나를 위치시키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훨씬 더 빨리 이 선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자, 각각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니까 학생 1이, 즉 내가, 그죠? 내 두 번째 친한 친구보다 두 번째 친한 친구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상황 생각해보니까 알겠죠? 학생 3이 학생 2의 제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이런 게 틀렸다라는 걸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전략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유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전략 말고 이 선지들을 빠르게 어떻게 해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꽤 전공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사실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괜히 덤벙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인정했느냐?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일부 인정한 것도 아니고 절충한 방안을 낸 것도 아닙니다. 보면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을 보면요. B 부분은 뭐예요? 본문 마지막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 해당되는 거였어. 우리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검토하느라고 A 부분은 대충 뭐가 흘러왔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선지를 검토하는 것은 빠르게 가능한데, B 부분은 미음 이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자,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논의예요. 그 부분 봐야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이제 자기 의견을 낸 거지.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자. 그랬더니 내 두 번째 친한 친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은 통일성을 해쳐. 서로 이제 내 제일 친한 친구와 두 번째 친한 친구끼리 싸우는 상황을 상상하면 이런 선지 검토할 때 편하다니까. 자, 그랬을 때 설득력,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관심을 촉구해야 되겠어. 라는 걸로 마무리하자. 그랬더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대. 나도 동의할게. 이렇게 동의를 하죠, 얘가. 참 친한 애, 착한 애야, 그쵸?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 응, 그래. 그리고 향후 계획도 언급하면 어때? 그랬더니 좋아. 얘네들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을 상상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선지 검토할 때는요, 내 두 번째 친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데요, 그거 동의한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 그렇게 되면 통일성을 해칠 수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상황 방금 봤잖아요. 그렇게 동의한 게 아니죠. 자, A와 B에서 학생 E는 내 제일 친한 친구, 여러분 상상하세요. 두 번째 친한 친구가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했죠. 왜? A에서도 학생 E는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이렇게 부각할 수 있겠구나. 그랬고 좀 전에 읽었던 B에서도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구나. 내 제일 친한 친구 되게 착한 애야. 그래서 이걸 수용을 잘해줬네요. 됐죠? 그 다음에 A와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A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B에서는 그게 시행방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그리고 추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도 더 밝히면 어때? 라고 얘기한 거니까 앞에서 나왔던 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밝힌 게 아닙니다. 이해됐죠? 자, 어려운 문제예요. 시간 꽤 많이 걸립니다. 요령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A 부분, B 부분을 읽어라, 일단. 근데 그걸 읽는 방법에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은 무엇이다? 학생 1의 자리에 자기를 위치하고 학생 2, 3, 보통 학생 많이 나오면 학생 4까지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비해서 항상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학생 1은 내 자리, 학생 2와 3, 4에 각각 순서를 매겨놓으세요. 내 친한 친구 1, 2, 3, 5를 매겨놓고 어느 자리에 걔를 위치시킬 건가 딱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더 순서가 더 복잡할 것 같으면 나는 빠지고요. 내 제일 친한 친구 1호, 2호, 3호, 4호면 더 일치돼서 더 좋겠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막 구하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작전을 막 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화작문 공부는요. 이런 거 막 작전 발명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자, 그렇게 문제 푸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선지 검토할 때 요런 용어들 있잖아요. 뭐 절충했다든지 일부 인정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주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이견을 제기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흔히 나오는 그런 용어들도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요 이 문제에 활용되는 용어들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해 두시면 훨씬 더 원활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죠. 자,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봅시다.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한다.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게. 그런지 아닌지는 이 표제 부제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게 뭐 위에서 검토했지만 뭐예요? 급식 만족도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부제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반영돼 있네. 그러니까 얘는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 답이 될 수 없겠네. 반영됐으니까.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자,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한대. 그래가지고 행사에 효과를 부각한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보통 반응을 제시한다는 건 뭐뭐라고 했다 이러거나 아니면 따옴표가 직접 등장해서 뭐뭐라고 누가 뭐라 1학년 누구누구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가라고 밑줄 그어 놓은 거에 보면 본문 중에 이 문단 끝이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건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행사에 효과를 부각했느냐. 이 효과, 이 행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뜻깊은 행사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참여 유도한대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얘기가 아까 화법 대본 안에서 끝에 덧붙이자라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자는 회의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보통 이런 건 어때요? 앞으로 기사문 여러분 뉴스 보고 기사 읽고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은요. 자, 이건 잘 되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 많이 참여하자. 이런 얘기는 앞부분에 나오겠습니까? 끝부분에 나오겠습니까? 끝부분을 봐야 되겠지. 그럼 끝에 딱 보니까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많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네. 얘는 답이 될 수 없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자는 얘기 아까 거기다가 제시를 하자,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예를 들면 이 문단 첫 부분에 딱 보니까 보이네. 급식 메뉴를 선정한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그랬어요. 아, 재밌는 선정 방법인데 유익하네요. 자, 얘도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 자, 메뉴하고 날짜래요. 이건 한눈에 봐도 매지가이로 보면 보이지. 숫자가 있을 테니까 날짜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맨 첫 문단의 끝부분에 보니까 무슨 구슬 아이스크림도 나오고요. 4월 3일 수요일 날이 선정됐대. 자, 됐네. 그러면 2번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A, C, D, E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고 기사문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요령이 좀 필요하겠다. 자, 7번 갑니다.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퇴고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를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퇴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가지고 가를 수정한다. 가가 지금 뭐냐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고쳐야 되겠어.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초고를 살피다 보니까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맞아. 맥락에 맞아야 돼. 그런데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이랬어요. 그러면 학생의 말을 인용해야 되고요. 그게 맥락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 학교의 급식의 영양 기준 자체가 까다로운데 그게 학생들의 선호하고 그것까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맥락에 맞게, 이 맥락에 맞다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표제와 부제가 의미하고 있는 행사의 취지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 행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어쩌고를 막 그런 걸 알리는 그런 거야 되잖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적절한 걸 골라보자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요. 자, 어려움과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맞아. 어려운 일이라는 건 나와 있었어. 근데 이유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용하긴 했지만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니까 1번 땡, 2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자, 이걸 둘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게 이유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그게 어려운 이유라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함량 좀 부족한 선지. 그 다음에 자, 참여한 이 학생은 동글동글 학생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지금 이 얘기는 글의 맥락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렇죠? 자, 4번 갑니다. 자, 얘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자, 이거는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맞다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되게 매력적인 오답지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그죠? 이것 찍었다가 틀린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되게 착한 학생인데 영양사 선생님의 노고를 생각하자. 이게 지금 저희 주제는 아니잖아요. 더 적절한 게 있을지를 일단 기다려 보시라고. 5번 갑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요,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맥락에 맞게 잘 드러나서 거기에 이 문단의 끝에, 그죠? 거기에 제시가 되고, 그 다음 3문단에 이어지기를 뭐야? 근데 이런 걸 하면 잔반도 줄일 수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응이 있으면 더 확대할 거고 많이 참여하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맥락에 맞게 5번이 제일 적절하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건 지금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예요. 말하자면 물론 고쳐 쓰기와 결합되어 있는 문항이긴 한데 뭔가 조건을 주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가지고 쓴 것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정답지는요. 경험칙에 의하면 1, 2, 3, 4, 5번 선지가 있을 때 보통 길이 순으로 1, 2, 3, 4, 5가 배치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심플한 제일 짧은 1번이 답이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뭔가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한 답지를 출제해보면요. 만들다 보면 하자 없는 뭔가 하나를 만들면 주로 5번, 기껏해야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률상의 얘기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먼저 검토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일단 뒤에서부터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 10번 마지막 세트인데요. 이거는 스피드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 세트 역시 처음에 발표, 정보성 답은 발표나 강연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학교 생활을 매개로 한 주의력 그룹으로 뭔가 작문과 화법이 결합된 융합 세트가 나온다. 마지막에 작문 단독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걸로 주로 글쓰기를 하게 한다. 이거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를 봅니다. 학생의 메모가 사회적 쟁점.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습니다. 학급 학생들에게 자, 여기 중요한 게요. 뭔가 글의 글감 자체가 사회적인 쟁점이다 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학급 학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상 독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밝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의 일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주관을 밝히고 그래서 의견을 밝히는 건 궁극적으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라는 것을 알게 즉 글의 목적이나 성격이 무엇이고 또 소재가 어떤 것이고 주제의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누군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즉 이 무슨 얘기예요? 예상 독자를 분석했어. 그랬을 때 일부 학생들은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드론이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아예 이게 뭔지 규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럼 8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8번 문제. 기억에서 디귿을 고려하여 답을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보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1번 보세요. 요걸 고려해. 일부 학생들이 요 방식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그럼 요건 지금 일단 요 내용과 기억과 1번 선지 자체의 매칭은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자, 요걸 잘 몰라. 그러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라는 선지니까 얼마나 딱 맞아떨어져. 실제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만 해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이 3번이잖아요. 3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은을 고려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이 있다는 니은을 고려해. 3번 선지 볼게요. 드론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를 설명한대요. 냄새가 솔솔 나죠. 그죠? 이 글이 지금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글인데 기술적 원리, 드론이 무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 그리고 그것의 한계 이런 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애초에 글의 성격이나 목적하고 왠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 그걸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엉뚱한 답지를 분명한 걸 만들느라고 정답이 3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런 티가 안 나는 매우 세련된 문제를 평가원은 여러분한테 수능 때 제시를 할 거야. 근데 거기에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럴 경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닭을 학생의 초고를 큰 틀에서 검토는 해야 돼요. 내용의 흐름을. 자, 그건 해야 되니까 그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보세요. 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지 3쪽과 4쪽에 있는 다 글을 큰 틀에서 문단 단위로 스캔하십시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주로 각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1문단부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큰 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문단을 스캔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1문단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문단 끝은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의 유지에 찬성한다. 그럼 앞에 사전 규제 방식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뭔가 폐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 끝이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겠지. 라는 걸 빨리 판단을 해야지. 그죠? 이 문단 갑니다. 자,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 통신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맨 끝에 가니까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전 규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자기가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단에서 한 거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첨단 장비 드론이 장착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또 실제로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 3문단 갑니다. A라고 묶여있는 부분인데요. 드론은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A는 만약에 사후 규제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룰을 깼을 때 생길 폐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감을 잡아야 돼. 그 다음 4문단 가면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적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맨 마지막 보세요.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뭐예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동의 활용 방식을 간소화하면 충분히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럼 자기가 일종의 대안 같은 걸 제시하는 거지. 5문단 가니까 헌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침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사회적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고 글이 마무리된 거예요. 됐죠? 그렇게 문단 단위로 글을 스캔하는 걸 독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화법과 작문에서 맨 앞에 있는 정보성 발표 세트와 맨 끝에 있는 사회적인 쟁점에 관한 글쓰기 세트에선 이런 식의 기술도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선지 3번이 틀렸다는 거. 즉 뭐예요? 이게 기술적인 원리와 한계가 설명이 안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활용하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유랄까? 왜? 첨단 장비가 있어가지고 사진 같은 거, 위치 정보 같은 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나왔지 기술적인 원리와 또 더군다나 한계까지 나온 것은 없다는 걸 문단 단위 스캔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 됐죠? 자, 나머지 선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갈게요. 나를 활용하여, 자 지금 여기 있죠? 수집한 자료의 일부 그랬는데 요걸 활용해서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무인항 공기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랬네요. 이 A를 활용해서 선지 1보입니다. 9번 문제 선지 1. 요거를 구체화하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까 문단 단위 스캔할 때 봤는데 어디? 3문단에서 봤습니다. 띵동. 그 다음에 B는 뭔데요?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이 더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비행이 가는 여러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드론이 더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야. 자, 요걸 토대로 2번 선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까 우리 봤죠? 이 문단에서 나왔었어. 그죠? 문단 단위 스캔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C.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맨 처음이 헌법에서는 어쩌고 했으니까. 자, 그런 자유를 이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활용이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5문단의 얘기였다고. 됐죠? 사전규제 방식과 사후규제 방식. 이 D가 나왔으니까 D에서 4번 선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한대. 여러분, 이것도 벌써 냄새가 솔솔 나요. 선지가 정답지를 뚜렷하게 갖다 받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적 측면에서 그 피해를 강조한다고 했어. 경제적 측면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입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문단 단위 스캔에서 드러났나요?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논조는 뭐야? 특히 마지막 문단 같은 거 보세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개인의 권리 같은 것들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나 권리 같은 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경제적 측면에서 피해 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답을 4번으로 명시적으로 일부러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선지의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확인하시고 2는 뭐예요? 드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이 글 안에도 담겨 있었어. 그래서 그게 4문단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5번 선지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게 이제 4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으니까. 됐죠? 자, 그렇게 문단 단위 스캔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간 꽤 걸릴 수 있지만 되도록 빠르게 어쨌든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보기가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걸 들 수 있어요. 이거 사회지문 같은 데서 많이 여러분 만나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이름만으로도 상세한 내용 몰라도 짐작은 가능하죠. 손해를 배상해줘. 징벌의 성격으로. 뭐 그런 제도겠지. 이거 위에 설명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이걸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는, 이걸 근거로 삼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후, 지금 거기 A라고 묶여 있는 게 만약에 사후 규제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쵸?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면서 그런다면 징벌로 벌을 주는 어떤 성격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드론을 통해서 취득한 개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 엄한 벌을 내리면 된다라는 게 주조로 이루어진 선지를 고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번처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즉 그게 뭐야? 사후 규제 방식을 동원하는 거지. 그러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이게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이라는 게 뭐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거지. 잘못했을 경우엔. 그럼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A에 대한 반론으로 제일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이건요, 선지 하나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린지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결국 뭐야?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으로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의 논조를 띈 걸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화법과 작문 시간 많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법과 작문은 항상 예리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어쨌든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수특 화작문에서 그리고 개기일식 제1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혹시 수강 안 한 사람들은 수강을 강권합니다.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의 전략을 가다듬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습관을 꼭 들이자고 저랑 약속하기로 합니다. 앞으로의 해설 강의 화작도 계속 이런 전략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법에서 김철원 선생님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이따가 문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문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풀이를 잘 해야 되는지 공부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와 함께는 이 문법과 관련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개념은 없는지 이제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법은 사례를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와 관련해서 그 사례를 내가 그 요소별로 따질 수 있는지를 또 체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자신에게 있어서 채워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또 이제 채워 넣는 공부를 한다면 지금 3월보다 9월, 10월, 11월에는 훨씬 발전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잘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11번, 12번까지 이제 이 1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13번부터 15번까지는 2부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번, 12번 우리 이제 이 세트 문항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문법에 이렇게 지문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항이 제시가 되는 그런 유형이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문 읽을 때 여러분이 신경을 좀 더 써야 하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제반 언어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알겠죠? 뭐라고요? 개념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말들 특히 잘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 자, 그 점 이제 유념해서 여러분 지문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찰음 하면 여러분 자, 이렇게 요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차를 하면 자,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떠올렸을 것이고요.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열음에 보면 이 파열음엔 예사소리가 있고 된소리가 있고 거센소리가 있죠. 여기 보면 파열음의 예사소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된소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센소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마찰음, 파찰음이 이제 음절의 종성에 오거나 파열음 중에 이러한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이렇게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제 교체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절의 종성에 자음근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종성에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음 여러 개니까 자음군이죠. 여기에 군자가 여러분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럿. 그래서 이렇게 자음 여러 개가 왔을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발음합니까? 닭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즉 한 자음이 탈락한 거죠.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렇게 이라는 조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식 형태소, 여기 이 형식 형태소란 말 봤을 때 사실 딱 떠올랐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러한 사례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 형태소라고 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겠는데요. 접사, 조사, 어미,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물론 접사 중에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형식 형태소인지 실질 형태소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접미사는 확실히 이제 형식 형태소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어쨌든 학교 문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접사, 조사, 어미 이렇게 세 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하면 뭐 예를 들어 조사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잘 이해가 되거든요. 뒤에 오면 아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라고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기역이 곧바로 연음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기라고 발음을 하죠. 네, 이렇게 연음되어 뒤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자 이거를 발음을 하면 달기, 즉 이 기역이 뒤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됩니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게 우리 독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렇게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음가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이렇게 좀 대비되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내용은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봤어야 돼요. 가령 디귿, 티귿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 디귿, 티귿이 지읒치대로 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개음화라고 공부해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용언 어간말음 히읗은 어간의 끝에 있는 이 히읗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노타의 노,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보세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제 뒤에 온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아가 옵시다. 아란 어미가 왔다고 할 때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노합니다. 그러면 이 히읗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히읗이 발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연음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탈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할 줄 알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글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제반 언어 현상의 특징에 관한 정보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잘 주목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죠. 용언 어간 말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언의 어간의 그 끝에 있는 히읗 뒤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전에 본 자 요거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이라고 하면 가령 이렇게 고라는 어미가 오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놓고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요것은 이 히읗과 이 기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이렇게 거센 소리로 축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용언, 어감, 말음, 히읗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요걸 통해서 이것은 히읗과 기역이 축약된 거니까 히읗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거쳐서, 즉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연음과 운음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 단어 보세요. 여기 지금 말음, 요 끝에가 히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음이 히읗인 것, 요런 거는 현대국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현대국어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이렇게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비되는 짝이죠. 그리고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특징에 관한 정보니까 주목을 해주는 거예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체언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히읗이 실현되어서 나라히 이런 식으로 요 히읗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과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히읗이 뒤에 오는 이 기역, 그 다음에 디귿과 축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기 기역이랑 티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히읗의 존재를 또 역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여기에 이것이 히읗과 기역, 그 다음에 이것이 히읗과 디귿, 자, 그것이 이제 축약된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히읗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히읗이 지금 실현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나라와 같이 연음되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간접적으로 또 히읗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실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역시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 요소로 이런 걸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 이제 요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을 때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목을 했어야 또 문제를 빠르게 잘 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 말음에 히읗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문 함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지문과 관련하여 문제를 봅시다. 11번입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기역, 니은, 리을과 이제 관련지어서 잘 설명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 시옷이 탈락한 경우죠. 네, 그렇다면 이 탈락은 바로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여기 이 히읗과 이 기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역으로 축약된 거죠. 그러면 이 축약은 설명. 자, 리을 맞습니까? 리을을 보면 용언의 어간 말음. 여기 리을을 보면 용언의 어간 말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자, 거센 소리로 축약된다고 했는데 여기 요거 용언 어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용언 어간 말음에 히읗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 지금 기역으로 시작한 어미가 온 거고요. 그래서 축약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을의 사례가 맞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답을 2번으로 이제 골랐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요거 끌타. 이거 어간이죠? 그럼 용언의 어간 발음에 히읗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치읒, 축약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리을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시옷이 탈락했어요. 그러면 자, 탈락. 이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히읗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피읍으로 축약되죠? 그러면 축약된 건데? 거센 소리로 축약됐어요. 그렇다면 리을이 이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죠. 자, 리을은요. 지금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면 자, 리을을 다시 보면 이겁니다.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은 용언의 어간 말음 히읗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요 용언의 어간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용언의 어간 말이면 지금 히읗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쵸? 이건 체언이에요, 체언.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지금 여기 하다와 관련하여 이제 할이라는 이제 갑하다라는 단어의 그 활용형인 이제 갑할. 그래서 여기 할이 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리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판단했어야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아닌지 이렇게 요소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네, 요거 맞다의 맛 어간인데 요 어간 뒤에 지읒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히읗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치읒으로 이제 축약이 된 경우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하여 디귿을 보면요.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 아니죠. 그렇죠? 지읒과 히읗이 축약된 거니까. 그 다음에 리을은 다시 봅니다. 용언의 어간 말음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을 때 축약되는 겁니다. 지금 용언의 어간 말음에 히읗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리을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11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우리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 사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지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항을 좀 빠르게 여러분이 풀려면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를 참조하여 보기에 A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례를 얼마나 잘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볼게요. 중세국어자를 통해 체언 하나에 대해 탐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A, B, C, D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A에서는 연음되어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정말 잘 따져야 됩니다. 의문의 개수. 요걸 여러분이 정말 잘 따져야 되는데 보세요. 이 A는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거죠. 하나 아래, 요 하나 아래, 그렇죠? 요거에 그 다음에 2가 결합된 거예요. 이때 여기 요 동그라미 요 이응은 여러분 원래 음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문의 개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라는 거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히읗이 이렇게 연음되어 이제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원래 의문의 개수는요. 자, 여러분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인데 이 형태도 의문의 개수 7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동이 없지만 자, 여기 맞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뒤에서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뒤를 보면 네, 여기 지금 한알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소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히읗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디귿이 뭐 된 거예요? 축약된 거죠? 그렇다면 음운 두 개가 지금 이 티읕 하나로 축약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 어떻게 된 걸까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운 변동 일어났고요. 음운의 개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1번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법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중에 아마도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항이 이 12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례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하기 바라고요.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는 연습 꼭 많이 하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B에서는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 시옷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요 시옷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는 것 그에 대한 언급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형격 조사냐 그거를 빨리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현대어역이요. 여기 보세요. 의랑 이렇게 시옷이랑 대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한알 자 이 형태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히읗이 나타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즉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어서 히읗이 실현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히읗이 다른 음으로 교체된 게 아니죠. C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됐는데 네, 이거는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히읗이 또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사용된 경우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현되지 않는다와 관련해서 주목했다고 한다면 요 2번 선지에 대해서 역시 또 여러분이 적절성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틀렸고 여기는 맞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B에서는 체연말은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B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읗이 이게 있는다는지 없는다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D에서는 체연말음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축약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그 존재함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겠죠? 4번입니다. B와 C에서 동일한 체온이 단독으로 쓰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일한 체온이 단독으로 쓰일 때 자, 여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 여기에 관형격 조사가 쓰인 겁니다. 이건 단독으로 쓰인 거고요. 그렇다면 B와 C 모두 단독으로 쓰였다라고 설명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이 되지만 하지만 요거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된 거고 요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4번 선택지가 또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5번입니다. D와 E에서 체온에 대한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콰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선택지는 여러분 빠르게 판단했죠? 지금 여기 D에 있는 이 토라든가 그 다음에 E에 있는 콰는 뭡니까? 원래 조사 도와 과가 사용된 것이고 그 도와 과에 자, 디귿과 기역이
요 한 알에 있는 히읗과 축약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금방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12번 문제 정답 1번까지 이제 함께 살펴봤네요. 네, 이렇게 문법 1번, 12번 이제 함께 봤는데요. 12번 의문의 개수와 관련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문제에서도 이렇게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여 의문의 개수 파악하는 것 꼭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날게요.